네,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어디 경제학이 좀 이해가 어렵습니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블록체인의 그 가격 현상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블록체인의 가격 그거 자체만 가지고는 이해를 하면은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학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블록체인의 가격이 어떻게 탄생되고 어떻게 이게 움직일 것이다. 또 어떻게 앞으로 만일 블록체인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인 내용을 먼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화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화폐의 머니스톡, 화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요금을 은행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많이 예금해 놓고 이 체크 카드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지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표가 이제 M1이라고 하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M1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하고 요금을 예금을 합한 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제 중심 지표가 M1이고, 그 다음에 M2는 M1에다 지금 경제가 많이 발전됨에 따라서 저축성 예금이라든가 뮤추얼 펀드라든가 같은 개념까지를 다 추가적으로 확대한 이와 같은 개념을 M2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립토커런시가 많이 사용되고 많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이 M2하고 한국은행에서 많이 중심 지표로 삼고 있는 M1하고 M2의 그 지표는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금융정책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은, M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금이라는 것은 민간이 한국은행에 발표하는 통화 지표입니다만은, M1이라는 현금이고, 현금에다가 이제 요금을 예금을 합한 것이 M1이고, M2는 이제 M1에다가 저축성 예금이라든가 이와 같은 실적 배당형 금융 상품을 합한 것이 M2이고, 그다음에 유동성 금융은 L2는 이제 M2에다 만기 2년 이상 저축성 예금을 합한 것이고, 그다음에 광의 유동성 합은 L에다가 정부 기업이 발행한 유동성 시장 금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대부분의 협의의 통화는 이와 같이 M1, M2, 그다음에 L 금융기관의 유동성, 광의의 유동성 이와 같은 지표로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중심 지표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암호화폐가 유통됨에 따라서 이 화폐의 유동성 M1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통화관리부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정식 화폐로 인정을 하죠 있지 않지만은, 현재 비트코인이 하나의 자산으로서 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본다 그러면 자본형 자산에는 이제 주로 주식과 채권 투자 형태가 있고, 소비재 투자는 이제 농수산물, 원유, 그다음에 가치 보존형은 이제 금이라든가 비트코인 이와 같이 주로 사람들의 가치에 얼마만큼 인정해 주는가에 따라서 가치 보존형 자산으로서 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최근에 지난 13일까지 하나의 비트코인이 미국하고 무역 전쟁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자산이 안전한 자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지난 며칠 전에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 또 일본의 이엔화가 또 국제 통화로서의 안전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당 지금 3,500달러 3월 달에서 5월 13일 날 7,800달러까지 지금 많이 급속히 상승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안전한 자산 쪽으로 많이 선호하니까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서비스하는 기관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피델리티가 이제 기관 투자가를 위한 비트코인 가격 서비스를 앞으로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많이 오른 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거래 하는 쪽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지라든가 포트폴리오 파이낸스 같은 부분이 이제 신용거래 쪽, 그다음에 이제 자산 설계, 블록체인 가지고 이제 유산이라든가 금융 자산 설계하는 쪽으로 대부분
금융상품 회사들이 많이 이제 진출해서 투자를 하려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로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라든가 투자 기업 이와 같은 형태가 앞으로 디지털 시장의 마켓이 움직이고 있는 이와 같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산 시장의 규모를 보면 은이 한 170억 달러, 금이 전 세계 자산 시장에 8천억 달러 움직이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현재 한 1230억 달러의 규모로서 이제 뭐 금 시장의 한 뭐 5분의 1 정도, 6분의 1 정도 시장의 규모로, 아직까지는 자산 시장의 규모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앞으로 기관 투자라든가 같은 것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의 자산 시장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라든가 채굴 시장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지고 현재 아까 설명한 선물 옵션 상품을 같이 결합을 해서 ETF 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종 투자 상품을 비트코인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지금 현재 출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러면은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그다음에 법정화폐와 서로 공존관계냐? 이것은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악화가 양환을 구축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금을 유통을 했더니 금은 다 퇴장하고 은이라든가 같은 악화만 유통돼서 이제 악화가 양환을 구축한 소리인데, 그러면 이 가상화폐가 이제 앞으로 유통이 되면은 앞으로 장래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법정화폐가 이와 같은 앞으로 이 시장에서 이제 퇴장될 일이 있게 되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느 만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되는데, 아직까지는 블록체인 기술의 이제 시장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레시아의 법칙을 적용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에 있어서의 그러면 이제 자금이 어떻게 창출되고 금융 정책하고 어떻게 유통되느냐. 한국은행에서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기능은 통화의 그 금융 시스템을 그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은행의 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모든 것이 중앙화되어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서의 그 현재 되고 있는,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앞으로 분산화된 시 있고 블록체인이 활성화된 블록체인 분산화될 시스템이 이와 같은 형태로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전환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국은행에서의 그 기능은 화폐 가치를 안정화시키고 화폐 공급을 하는 것인데, 화폐 공급을 하는 정책으로서 먼저 한국은행의 대체대표하고 일반 상업은행의 그 대체대표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대체표는 자산과 부채가 있는데, 자산이 한국은행에 한국은행에서 1차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본원적인 통화라고 그런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1차적으로 캐시를 찍어내는 것을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은 일반 시중은행한테 가면은 시중은행에 자산과 부채가 있는데, 시중은행에 예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시중은행은 이 예금 받은 이 돈을 일부는 한국은행에다 다시 예치를 합니다. 시중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은 그걸 대신 은행의 은행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대신 그것을 그 국민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급준비금으로서 이것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시중은행한테 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해외 수출했을 때 수출되는 그 자금이 들어오면 이제 국제 수지가 되는 것이 이제 국제 수지가 되고, 이 자금이 이제 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은 다시 지급준비금은 시중은행의 자산으로 그 항목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분 준비금, 법정 지불 준비금은 법으로 몇 % 이상을 은행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UF를 예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리저브 리콰이먼트, 최소한의 법정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맡겨 놔야 될 최소한의 지불 준비금, 이것을 지불 준비금이라고 하고, 이 비율을 리저브 레이쇼, 법정 지불 준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법정 지불 준비율이라고, 법정 지불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준비율.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첫 번째 은행한테 법정 지불 준비율이 예를 들어 10%이고 은행이 법정 지불 준비금 이상을 예금을 하는 것을 갖다가 액세스 레지저블, 초과 지불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지불 준비금이 10%라고 하면은 $100 은행에 예금을 해 놓으면은 한국은행에 $10를 은행에 예치를 하고 나머지 $90를 이제 일반 다른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은행에 $90 대출해주고 다시 10% $9를 법정 지불 준비로 예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81는 이제 세 번째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게 되면은, 세 번째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은 나머지 10%를 $8.1를 법정 지불 준비로 예치를 해놓고 나머지 대출해서, 이 같은 과정을 통하게 되면은 쭉 하게 되면은 이제 $100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총 공급이 $1,000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은행의 신용 창조라고,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100를 찍어내지만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은 $1,000만큼 시중에 화폐가 돈이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의 자산과 부채, 개인의 자산과 부채, 요 항목, 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두면은 한국은행의 자산과 부채, 시중은행의 자산과 부채, 요 항목을 이해해두면 시중은행의 자금이 어떻게 돌아다닌다, 유통되고 있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의 승수라는 것은 통화 공급이 법정 지불 준비율만큼 더 늘어난 이 비율을 갖다가 리저브 법정 지불 준비율의 역수인 이 비율을 법정 통화신용 승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법정 지불 준비율을 아까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법정 지불 준비율이 0.1이면 10배만큼 시중은행에 $10를 $100를 찍어내면 시중에 10배만큼 $1,000가 시중에 유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 지불 준비율을 낮추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화폐 신용승수가 더 커지게 됐죠. 법정 지불을 높이면은 시중의 통화 공급이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공급을 또 조절하는 방법으로서는 한국은행에서 공개시장 조작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민간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또 매입을 하는 이 같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시중은행한테 예금을 해줄 때 빌려줄 때 대출에는 이자율, 그래서 재할인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통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정부 채권을 민간이, 여러분이 혹시 뭐 자동차를 사거나 뭐 할 때 보면 채권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국은행이 사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행의 돈이 여러분한테 다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화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국민한테 채권을 사면은 돈이 풀리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발행하면 뭡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국은행에 들어오니까 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미국의 2008년도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달러를 막 찍어냈는데, 이제 달러가 많이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미국이 이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시 한국은행이 다시 사들이는 통화 공급을 줄이는 같은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할인율이라는 것은 일반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적용하는 이 금리인데, 이 금리를 높이게 되면은 화폐 공급이 더 줄어들게 되고, 금리를 낮춰지게 되면은 화폐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급 준비율을 더 낮추면은 화폐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되고,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은 화폐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지급준비금을 지금은 대업은 당좌예금, 은행에서 이제 당좌예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앞으로 다음에 설명하는 가상화폐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되느냐 하는 건 다음 강의 CBDC의 그 강의를 가지고 다음에 또 내용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했을 때 지급준비금을 어떤 경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주장하는 또 이와 같은 금융 시스템이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서 화폐 공급이 되는 이와 같은 화폐 전통적인 이와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금융의 시스템이 일부 중앙은행하고 월가하고 일본의 소수 은행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났을 때 세계 파산했을 때도 불구하고 월가의 그 금융 CEO들은 몇백억 달러의 그 보너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고 이제 제목까지 한 사람입니다. 같이 소수의 그 독점 은행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판으로서 분산화된 시스템을 하자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암호화폐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급 결제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라든가 기존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결제 처리하는 속도가 더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제 처리 속도를 늘리고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재 이제 알트코인으로서 암호화폐 이에 뭐 리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몬네라든가 다양한 현재 한 2천여 개의 화폐가 계속해서 발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화폐의 주체를 개인한테 이제 돌려주고자 이제 보상 시스템으로서 이제 토큰 경제의 시스템으로 이 개발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화폐를 보는 관에 따라 통화주의 학파하고 은행 학파가 있는데 전통적인 이와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통화 공급을 해서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기본적인 철학인 학파가 통화주의 학파입니다. 대부분 이제 전통적인 여러분들이 뭐 리카르도든가 아담 스미스라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밀턴 프리드만까지 밀턴 프리드만은 이제 화폐 수량서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만, 이때까지 대부분 경제 시스템을 움직이면은 중앙정부가 또 중앙은행이 이걸 통제를 해가지고 조절을 해서, 발행을 해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애생적으로, 외부적으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야 한다 하는 이론이 통화주의 학파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정부를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복지 지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떻게입니까? 통화량이 더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더 늘어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이제 비판으로서 이제 은행 학파가 이제 은행을 금융은 화폐를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지 말고 화폐가 통화의 수요에 맞게끔 화폐를 공급을 해야 된다. 같은 은행 학파의 학자들은 중앙은행이 모든 이 통제권을 갖지 말고 은행만의 시중은행도 여러 기관이 서로 경쟁을 해서 중앙은행만 화폐를 발행하지 말고 일반 시중이라든가 또 같이 발행할 수 있는 통제권을 중앙은행만 갖지 말고 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나면서부터 이제 통화주의 학파가 많이 좀 이렇게 주장이 쇠퇴하고 지금 은행 학파가 지금 가상화폐는 대부분 이와 같은 은행 학파의 그 기본 철학에 맞춰서 민간 개인한테 화폐 발행권을 돌려주자. 그래서 또 화폐 수요를 하자는 것이 은행학파의 기본적인 그 블록체인의 그 기본 사상이 은행학파의 그 연결을 한 시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에서는 경제정책의 목표가 크게 완전 고용을 더 늘린다든가 물가를 안정화시키다든가 그 다음에 경제를 성장시키든가 소득 분배를 한다든가 요즘 지금 많이 우리가 소득 분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좀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종적인 목표는 4가지 목표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용을 달성시키고 첫 번째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한국의 첫 번째 목표고 그 다음에 GDP 성계 성장을 달성시킨다. 그 다음에 소득 분배 를 달성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고용.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청년 실업이 상당히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와 같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파이널
최종 목표인 겁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eligibility requirement, 지급준비율, 통화량 조절한 지급준비율,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레이트, 그 다음에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공개 시장 조작이다. 이것이 하나의 그 폴리시 툴이죠. 물가라든가 경제 성장이라도 소득 분배라든가 이 같은 것은 한국에서 직접 이것을 타겟을 목표를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타겟으로 삼는 것이 M1을 할 것이냐, 이자율을 할 것이냐, 이자율 타겟일 것이냐, 통화량의 타겟을 목표로 할 것이냐 이와 같이 하는데 지금은 얘기들이 이제 암호화폐라든가 화폐의 종류가 무수하게 많이 늘어나니까 화폐에 대한 그 개념 정의가 상당히 그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거를 달성시키기 위한 목표로서 이자율을 대부분 중심 지표로 많이 그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1을 중심 지표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자율이 변동을 하게 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중심 지표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M1이 변동 지표로 변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자율이 있고 화폐를 했을 때, 화폐 수요가 있고 화폐 공급이 있을 때, 화폐 공급을 통화량을 중심 지표로 삼게 되면, 통화량을 목표로서 중심 지표로 살면은 이자율이 여기에서 이제 화폐 수요가 올라가면은 이자율이 상승되고 하락하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요 중심 지표를 M1으로 봤을 때의 그 중심 지표가 되고, 중심 지표일 때는 이자율이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이자율을 중심 지표로 사용하게 되면은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있을 때 화폐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자율이 상승됨에 따라서 통화 공급을 같이 또 늘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자율은 변화되지 않는 반면에 통화 공급을 더 같이 조절해주는 이와 같은 정책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은 안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신문에서 이제 많이 자주 보는 것이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달에 한 번씩 매주 이제 두 번째 목요일 날 이제 한국은행의 8명이 이제 금통위원회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페더럴에서는 이제 파월이 이제 금리 정책을 발표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전 세계 금융시장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대부분 이자율이 하나의 중심 지표로 되고 있다. 그럼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앞으로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이제 많이 유통되고 거래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과연 그러면은 이 이자율의 중심 지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이라든가 우리나라 경제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그 관심 사항입니다. 기준 금리를 통해 가지고 금리를 지금 이제 작년도까지는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연초까지는 과열된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금리가 금년도에는 상승 추세였다가 이제 다시 또 미국의 경기가 많이 급속히 하락되고 우리나라 경기도 지금 지난 1사분기에 마이너스 0.3%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니까 금년도에 금리를 올리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또 금리를 지금 내려야 되느냐 하는 그렇던 주장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투자할 때 그 비용이 그만큼 더 투자 비용이 더 줄어들게 되니까 은행에 이자를 덜 내게 되니까 그만큼 투자가 더 늘어나게 돼 있죠. 투자가 더 활성화가 돼서 경제가 더 활성화가 되는데, 만약 가상화폐가 더 활성화하게 유통이 된다고 그러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저축 디지털 자산을 그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집니다. 저축을 여러 은행에 있는 예금을 비트코인으로 구매를 한다. 그러면 저축이 가상화폐로 전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화폐 공급량이 통화 공급량이 만큼 더 뭡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게 더 화폐 공급을 더 늘어나지 않게 되니까 통화 정책이 한국은행에서 중심 지표로 삼고 있는 이자율이라든가 통화량 정책이 제대로 어떻게 됩니까? 작동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금융당국에서는 크립토커런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유통이 됐을 때 또 화폐로서 또 인정을 했을 때 앞으로 그 경제 금융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되도록이면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이제 앞으로 금융당국에서 해결해야 될 이와 같은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정책이 기존의 경제정책의 툴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자율하고 통화량을 조절을 통해서 경제와 같은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시키려고 했는데 이 수단이 제대로 이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은 정부가 소득 분배라든가 고용을 더 늘려 이자율을 낮춰서 투자를 활성화하거나 통화량을 낮춰서 경제를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 크립토커런시가 많이 활성화되면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저축이라든가 기관들도 많이 활용하게 되면 기관 투자가들도 이 크립토커런시를 저축으로 전환했을 때 경제 정책의 유통 통로가 작동이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각국 지방 정부에서 뭐 지역 화폐가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CBDC 화폐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통화 정책에 대한 이 다양한 타겟, 그다음에 가상화폐 유통량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이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통화 정책의 수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2013년도 사이프러스 사태하고 비트코인의 사태를 설명한 것인데 2013년도에 이제 사이프러스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많은 예금자들이 은행에 맡겨둔 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100% 찾을 수 없으니까 다 대신 이 비트코인을 다 구매를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속히 상승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무역 전쟁에서도 최근에 이제 중국의 위엔화가 가치가 평가 절하가 될 위험성이니까 중국의 투자가들이 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구매하는 이와 같은 현상하고 많이 유사한 이와 같은 2013년도에 그 사이프러스 사태의 사태하고 최근의 사태 가격이 오른 사태가 유사한 하나의 그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리티 게인이라고 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 지금 미국은 미국인 재정적자가 나도 돈을 미국에서 계속해서 찍어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은 이제 시니어리티 게인, 기축통화가 가지고 있는 화폐 발행 권한, 특권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돈을 찍어내면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화폐 발행을 통한 이와 같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이익을 갖다가 우리가 세니어리티라고 그러는데 세니어리티 특권이 가상화폐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세니어리티 특권이 그만큼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검차적으로 더 줄어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볼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세니어리티 화폐 발행 정책이 그만큼 효과를 발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폐를 이제 보는 이제 전통적인 이 화폐관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입장에서의 그 화폐관을 살펴봤는데 고전학파에서의 그 화폐관을 고전화폐 화폐 수량설이라고 하는데 고전학파에서의 화폐 수량설은 명목 화폐는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 설명한 우리가 전통적인 경제관은 화폐 공급을 돌리려면은 이와 같은 이자율이라든가 통화량을 통해서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이것이 케인즈적인 지금까지 전통적인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케인즈적인 어프로치에 따라서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이라든가 통화량을 통해서 이것을 실물 변수라고 합니다. 실물의 것이 화폐의 영향을 화폐가 실물에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전통적인 케인즈관인데 클래시컬 에코노미에서는 이제 반대로 실물하고 화폐하고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독립적이다. 클래시컬
다이코토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전화폐. 실물 변수는 실물 변수로, 화폐는 화폐 변수로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관이 화폐 수량설입니다. 그래서 명목 화폐, 이것을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실물 변수는 화폐의 변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관에 따라서 보는 것이 화폐 수량설입니다. 화폐 수량설은 화폐 V라고 하는 화폐가 얼마만큼 시중에 돌아다니냐 하는 건 화폐 유통 속도이고, 그다음에 P는 GDP의 그 물가 수준이고, 그다음에 Y는 실제 경제 산출량이고, M이 이제 화폐의 총량이라고 보는 것이.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는 PY에서 M으로 나눈 이 값인데, 그래서 화폐 수량설이라는 것은 화폐의 그 총 유통 속도와 화폐량과 또 실제 경제량하고는 서로 균형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 화폐 수량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하면은 화폐가 통화 공급이 같이 늘어나줘야 된다. 그다음에 산출량이 통화 공급이 더 늘어나면 물가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총 산출량이 더 증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화폐 수량설입니다. 이 화폐 수량설에 기초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비트코인의 가격의 추산이라든가 마켓 밸류는 우리가 추적을 하는 이 모형이고, 우리가 많이 현재 비트코인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일반 경제 변수에는 주가에는 주식 가격이 얼마만큼 적정한 가격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가지고, 이것이 현재보다는 주가가 현재의 이론 가격보다는 현재의 주가가 현재 이론 가격보다는 과대평가됐다고 하면 이제 매수 신호, 과소평가됐다고 하면 이제 매도 신호를 우리가 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지표를 갖고 있는 데 비해서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에서는 그런 것 같은 이제 중심되는 어떤 것이 중심 균형 가격, 적정한 수준인 이제 가격인지를 우리가 산출할 이론적인 툴이 별로 마땅치 않은데, 여기서 이제 화폐 수량설을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의 그 적절한 균형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현재 가격이 과도한 거냐 과소한 것이냐 하는 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폐 수량설을 여기다 원형을 해가지고 MV 이꼬로 PQ에서 M이라는 것은 자산 가격의 사이즈고, V는 자산의 유통 속도, P는 디지털 자원의 그 가격이고, Q는 디지털 자원의 그 산출량을 그 MV 이꼬로 PQ로 이제 적용하는데, 이것을 부터린이 이제 요 MV 이꼬로 PQ라는 이와 같은 화폐 수량설을 다시 그 원형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식으로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이 MC 이퀄 TH입니다. M이라는 것은 총 화폐의 그 공급량, 화폐 코인의 그 공급량이고, 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인의 가격, 이것은 물가 수준의 그 역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T는 이제 트랜잭션 볼륨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그 트랜잭션의 시간당 그 가치가 되고, H는 1분의 V로서 이제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하기 전에 코인을 가졌을 때 시간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MV 이퀄 PQ에 따라서 이 미래의 그 균형 가격을 유출을 해보게 되면은,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17,000이고 그다음에 최대 2,100만 원까지 그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 화폐 유통 속도가 이제 V고, P가 비트코인의 가격 역수이고, 그다음에 Q가 재화에 공급되는 재화 서비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시계 대입을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추정을 해보면 이제 2027년도 되면 한계된 가격이 한 3만 달러 정도 형성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상으로 이와 같은 이제 추정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가격의 적정한 가격인지 과도한 가격인지 우리가 이론적인 툴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코인인 경우에 유틸리티 코인의 가치 평가를 할 때 평가하는 모형을 우리가 금융 재무학에서 순현재 가치법을 그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코인을 조달하기 위한
운영 조달 비용이 R 이자율이라고, 그 다음에 코인의 매각을 통해서 미래의 값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간에 가치에다가 이자율을 나눠지게 되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간을 두 번째 기간의 코인의 가치를 이자율로 배수해서 나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이와 같은 가치로 수년제 가치법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 코인의 유틸리티 코인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균형 가격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로 적정한 균형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지표로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이 성장 코인이냐 이제 디플레이션 코인이냐 이제 많은 논란이 많은데, 현재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2100년도 되면 코인의 공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인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화폐 보상 기간이 이것은 그 하나의 그 갈수록 공급이 제한되는 디플레이션적인 같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미래 값에 가서는 어떤 그 또 작동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 코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계속해서 화폐 공급을 적정한 수준만큼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미래에 그 성장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 코인, 현재 디플레이션 코인에서는 대부분의 그 코인에 갖고 있는 일부 소수자들한테 개발 이익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인의 공급을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단점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알트코인에서는 이와 같은 성장이 가능한 이와 같은 코인의 시스템으로 지금 토큰 시스템을 지금 새로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한 발행했을 때 시중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현금을 점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그 전자화폐로 대부분 이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앞으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2019년부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로 다 대체를 하겠다. 이크로나라는 디지털 화폐로 다 대체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CBDC의 그 화폐의 그 개념을 먼저 우리가 설명을 하면, 전자적인 화폐로 발행되는 중앙은행의 화폐를 우리가 CBDC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한 이 지급준 비율, 이 지급준 비율을 아까는 이제 은행의 당좌 예금으로 했지만 이거를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로 발행을 한다 하는 같은 것이 CBDC의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BDC라는 것은 디지털 머니의 통신 기술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전자현금으로 발행하는 것을 디지털 머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급준 비율을 대체로 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CBDC라고 그러죠. 이것이 민간이 발행하는 것은 비트코인 화폐이고, 그래서 CBDC는 이제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고 거버넌스 시스템은 이제 중앙은행이고, 화폐 단위 표시는 달러라든가 원이라든가 이엔이고, 법적으로 이제 보장이 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고, 거래에서 승인은 필요 없고, 이것은 마이닝에 대한 보상은 없는 반면에 거래 시간은 이제 바로 신속하게 적용되는 것 같은 것이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그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와 같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을 때 발행하는 화폐 시장에서의 영향은 어떠한 영향이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먼저 중앙은행이 CBDC를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일반 예금은행의 예금이 아까 여기서 설명하는 상업은행,
지급 준비율을 CBDC로 발행을 하게 되면은 CBDC의 이용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은행의 예금이 그만큼 더 일반 개인이 또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는 예금이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겠죠. 예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은행의 직접 금융으로 인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은행의 신용 공급이 더 감소하게 되니까 은행의 그 화폐 공급량이 그만큼 더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 화폐의 그 CBDC가 발행하는 화폐 공급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중은행에서의 그 예금 공급량은 더 줄어들게 되니까 시중은행에서의 역할은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은 별로 뭡니까? 이것을 별로 반기는 입장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그 약화되는 추세를 갖게 됩니다. 은행이 일반 민간의 그 중앙은행이 CBDC는 대부분 중앙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에 화폐 공급이 되는 것이 기존의 화폐 시스템인데, 중앙은행이 직접 민간을 대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시스템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은행 예금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자본 조달 비용이 감소하게도, 그 다음에 시중은행에서의 그 대출이 감소하게 되고, 금융기관 간의 각 중앙은행 기관 간의 연계성을 통해서 시스템 리스크가 그만큼 더 위험은 더 늘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을 더 늘리게 됨에 따라서 지급준비율 제도를 통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 공급 시스템이 기존의 화폐 시스템인데, 화폐 공급의 통합 공급 시스템이 그만큼 약화되니까 기존의 중앙은행의 지급준비 시스템하고도 충돌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중앙은행이 이와 같은 그 디지털 화폐를 대부분 활용하는 것을 일반 시중은행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니까 시중은행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중은행에서 역할하고 많이 충돌하게 되는 같은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한 그 중앙은행의 이와 같은 그 대체대표의 가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은행을 통한 거치지 않고 민간에다 직접 자금을 배분하는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어떤 자원 배분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게 오히려 중앙은행으로 또 몰리게 되는, 집중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중앙은행의 그 대체대표가 있는데, 중앙은행, 상업은행의 대체대표,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의 대체대표의 기능이 있을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CBDC로 중앙은행이 발행하게 되면 각 전체적으로 시중은행, 중앙은행을 통해서 직접 통화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상업은행에서의 그 역할은 그만큼 기능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CBDC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통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됐을 때는 예금 금리가 그 상승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대출 금리도 같이 그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금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로 금리 수준까지를 했는데, 금리가 제로 금리 수준에도 경제가 더 활성화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 금리로 하게 되면 경제를 더 내수를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에 맡기면은 오히려 금리가 붙는 것이 아니고 돈이 깎이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 사람들이 맡기지 않고 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경제가 더, 투자가 더, 또 소비가 더 활성화돼서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하기가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CBDC의 그 정책을 CBDC를 반영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금을 그 디지털 화폐로 반영하면 이걸 화폐를 마이너스 금리로 적용을 하게 되면 내수가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내수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더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수단 면에서는 대부분 한국은행이 직접 화폐 공급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헬리콥터식으로 통화 공급을 통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통화 정책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보다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통화 공급을 더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것 같은 그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 면에서 봤을 때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발행이 경제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서는 이제 자금의 그 금융기관의 이동이 지급 수요의 변동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험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자금의 불특정 다수의 가게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유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미치는 효과는 파급경로 정책수단, 공개시장 정책의 수단에 봤을 때 파급경로에서 예금에 있을 때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이자가 금리가 여수신 금리에 미치는 효과의 그 부정적인 일반 시중은행에서의 역할은 더 감소되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금융정책 면에 있어 보면 정책의 수단이 화폐라든가 금융정책의 수단이 점차적으로 약화되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중앙은행이 이 화폐를 전자화폐를 발행할 때 하면은 전통적인 같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많이 그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금 중개 기능이 위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상대적으로 일반 디지털 화폐 쪽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할 때는 금융정책을 제대로 작동해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CBDC를 발행하게 된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은 지하 경제가 많은 나라, 인도라든가 이와 같은 남미라든가 이와 같은 지하 경제가 많이 있는 나라는 CBDC를 발행을 해서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점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CBDC의 장점은 송금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에 중앙은행이 직접 결제를 하게 됨에 따라 신용 리스크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속도가 어느 정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빠를 수 있는 효율성이 제고되고 화폐라든가 유통 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그만큼 더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나라에서 일반 동전 같은 걸 거의 쓰지 않는데 지금 5원짜리라든가 이 같은 동전 같은 경우는 실제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비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동전이라든가 화폐를 점차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발행 유통 비용이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지하 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이 같은 경제 정책의 효율성이 그만큼 더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작년도에 검토를 하다가 금년도에는 검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러나 이제 스웨덴이라든가 영국 같은 나라는 이제 스웨덴 같이 현금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나라는 이 코로나를 이제 금년부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영국도 이제 점차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이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가 가치 저장이라든가 지불 수단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떤 유통의 기능이 많이 그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돼서 진행된다고 하면은 디지털 화폐도 점차적으로 발행하는 국가의 수가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앞으로 시스템은 현재 고정 환율 시스템, 환율과 같은 이와 같은 IMF 시대의 고정 환율 시스템에서 다양한 화폐, 이 달러라든가 그다음에 위안화라든가 다른 나라 유로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그 건이 이제 달러권, 그다음에 EU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국이 새로이 위안화를 새로 지금 치고 나고 하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그 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무역 갈등도 있지만은 중국이 달러화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은 달러화를 같이 지금 무역 면에서는 미국의 이제 대등한 위치에 있는데, 통화 면에서도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이 달러와 같은 레벨로 같이 올라가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점차적인 다중화폐, 달러 본위 시스템에서 점차적으로 달러, 그 다음에 유로화, 중국의 위안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가상화폐 시스템 블록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의 점차적으로 화폐가 이제 다중통화 시스템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국제금융 시스템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설명한 이제 브레튼 우드 시스템에서 이제 미국의 달러 본위 시스템이었었는데, 미국의 달러 본위 시스템이 이제 닉슨의 그 이제 금태환 정지 선언을 통해서 변동 환율 제도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다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이제 현재 무너져 있고 매일같이 환율이 변동되는 이제 변동 환율제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이제 국제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금본위 제도에서는 금을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달러 본위 브레튼 우드 시대에서는 이제 달러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달러가 그와 같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이 이제 위안화라든가 위안화가 그 역할을 새로이 앞으로 하게 되고, 앞으로 그 가상화폐도 이거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그 통화 시스템으로 이제 런드가 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이제 1914년도까지의 그 골드 시스템과 그다음에 브레튼 우드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현재의 그 비트코인의 그 시스템으로 이제 변화된다고 했을 때, 현재 금융 정책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이제 현재 비트코인의 그 통화와 같은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반면에, 반대로 그 물가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국가 간의 연동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그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이 하나의 그 달러와 같은 어떤 중심 통화 역할을, 현재 비트코인 이외의 통화를 우리가 알트코인 했는데, 비트코인 이외의 이와 같은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의 어떤 기축통화와 같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일 때 기축통화 시스템의 어떤 새로운 비트코인 시스템의 어떤 브레튼 우드와 같은 고정환율제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양한 이와 같은 그 화폐 시스템을 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더 어떠한 형태를 설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진행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지속해서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얼마만큼 지속되느냐, 그다음에 스케일리티라든가 시큐리티가 어떻게 해결되고, 그다음에 디센트럴라이즈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문제가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하는 것 같은 문제에 앞으로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케일리티라든가 이 같은 확장성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트래픽 시간의 그 문제라든가 보안성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해서 기술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과 같이 화폐 공급이 2100년도 가면 공급이 딱 제한돼 있을 때 이에 따라서 그만큼 가격의 변동성이 또 커지고 이와 같은 디프레이션적인 특성을 어떻게 이제 해소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투기적인 어떤 자산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교환의 수단으로서는 또 가치 척도로서는 역할을 하기가 맞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은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어떤 화폐로서의 기능은 앞으로의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다음 네 번째로서는 이제 디센트라이즈, 분산화를 추정하면서도 일부의 거버넌스의 문제, 일부 디지털 화폐가 일부 소수자들한테 독점되고 있는 이 같은 문제. 이것이 비트코인의 어드레스가 집중되고 있는 집중도를 나타내는, 일부 디지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진위계수,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득분 이제 불평도를 나타내는 진위계수를 나타내는 이 지표로 사용을 해봤을 때도 불평도가 상당히 높다. 이 일반 진위계수가 불평도가 불균형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될 과제는 확장성을 얼마만큼 더 브로커기를 확대를 통해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4초에 이제 해결하는 것 같은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의 이제 가격의 변동성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테더라고 하는 것 같은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형태가 이제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프레이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인 에코노미에서 앞으로 이제 스팀 같은 경우는 토큰 수에 따라서 토큰을 지폐하는, 하여튼 공급을 계속해서 늘려야 되는 것 같은 문제를 어떻게 토큰을 설계할 것이냐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거버넌스 문제를 어떻게 민주화적으로 이렇게 소수에 독점되고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하는 같은 문제가 앞으로 비트코인의 크립토커런시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같은 과제이고, 이것이 해결해야 돼야만이 기존의 피아트 머니와 공존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은 결론적으로 자산으로서의 그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지만은 휘아트 머니와 공존을 할 수 있지만 휘아트 머니와 같은 어떤 가치 척도라든가 충분한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든가 이와 같은 기능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더 발전돼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화폐로서의 갖기에는 기능을 갖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러나 현재 자산이라든가 일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자산으로 전환을 하게 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정책의 통화라든가 이자율을 통한 정통의 금융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앞으로 전통적인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금융정책 당국자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앞으로의 그 미래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이와 같은 제한점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표준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케일리티 확장성을 더 확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인증의 문제, 그다음에 해커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지금도 계속해서 거래소라는 것 같은 해커가 계속 일어나는 같은 소비자의 피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다음에 서비스 문제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활용도, 그다음에 안전, 해커의 그 시큐리티의 위협이 계속 되는 걸 어떻게 좀 방지를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 앞으로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는 금지하지만 블록체인은 기술을 또 발전시킨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지금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인력이 아직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금년도에서도 지금 많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기 6개월짜리, 1년짜리 같은 블록체인 기술 교육 센터를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이 전공이지만 이쪽을 계속 전공해서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시작의 단계이고 앞으로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블록체인 경제 통론을 통해서 이쪽 분야의 새로운 앞으로의 그 모티베이션을 갖는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시대는 제가 지금 우리 예전에 그 학생들한테도 그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지역은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실리콘밸리와 이 같은 지역으로 우리가 자생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판교밸리 뭐 우리 제가 경기대학교에 있을 때 그 경기도지사한테 판교에 대한 스탠퍼드 같은 실리콘밸리를 육성해야 된다 이제 자문을 해서 10여 년 전에 판교밸리를 그 육성해서 이제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각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역마다 다 이제 첨단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다 육성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여기도 광주 지역의 클러스터의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같은 이제 문제점은 정부 주도형으로 모든 그 클러스터 산업 첨단 산업단지 육성하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그것은 다 처음에 차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발전돼서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번듯한 정부 주도의 이 첨단 산업단지가 중요한 거. 거기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스탠퍼드 대학이고 거기에 지난번에 얘기한 터먼이라고 하는 공학 교수가 휴레트하고 패커드를 모아가지고 아이디어를 해서 창업을 했던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이응로 교수님이 이와 같은 블록체인 특론이라는 강좌를 만들어서 이 스탠퍼드의 터먼 교수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컴퓨터 이 블록체인 특론을 통해서 이응로 교수님이 노력하는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산학과 연계를 통해서 어떻게 창업을 통해서 이 새로운 이 광주 지역의 특성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클러스터를 혁신 클러스터를 광주의 혁신 클러스터를 스위스의 크립토밸리와 같이 육성해서 발전시키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는 앞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는 유람선에 편하게 갈 생각을 하지 말고 하여튼 뗏목을 앞으로 이 시대는 같이 뗏목을 지어서 창업을 통해서 뗏목을 지어서 개인이 가야 될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은행이라든가 우리 경상대 경제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은행을 대부분 선호하고 공무원을 대부분 선호를 하는데 그런데 가면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을 못한 혁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학생들이 대부분 공무원이나 되려고 하고 이게 그 대부분 의사나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과학 그래서 정부가 이와 같은 과학기술 혁신 이와 같은 카이스트라든가 시스템 같은 대학을 육성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우리나라를 앞으로 미래에 젊어지고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창업 의지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지스트를 발전시켜 나갈 하나의 꿈과 희망이라 하는 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희망을 갖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